네, 이번 시간에는 16년도 서울시 간호관리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간호관리 문제는 작년 서울시 문제보다는 굉장히 쉬웠던 문제고요. 평이하게 나왔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공부를 하셨든 그 다음에 혼자서 공부를 하셨든 여러분들 간호관리 책에 있는 아니면 학원의 기본서에 있는 책 내용, 문장 그대로 출제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냐면 제 생각으로 해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았던 문장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1번. A병원의 B간호부장은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를 앞두고 간호 질 향상을 위해 성과급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간호 인력을 재배치하였다. 이는 간호관리자 역할 중 어떤 역할을 수행한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답은 쉽게 의사결정자의 역할로 나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간호질 향상을 위해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다. 그럼 뭐예요 이거?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다라는 거는 어떤 역할이에요? 그렇죠. 기업가의 역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간호 인력을 재배치했대요. 그러면 자원 분배자의 역할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간호질 향상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평가를 앞두고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한 거기 때문에 문제 해결자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 개를 다 합한 게 뭐였죠? 의사결정자의 역할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그렇게 문제가 나왔던 거고요.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 어디선가 진짜 많이 본 문제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올해 문제풀이반 수업에서 단원별 문제풀이에 이 문제를 거의 비슷하게 드렸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그 서울시 문제 중에 그래서 제가 냈던 거는 똑같아요. 거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를 앞두고 질 향상을 위해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우수 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배치해서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다. 하고 그다음에 간호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결정했다. 어떤 간호관리자 역할이냐는 거죠. 답도 똑같이 의사결정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2번 창의적 집단적 집단의사결정을 위한 단계이다. 어떤 기법인가? 금방 아셨죠? 그쵸? 구성원들이 한 집단을 모였는데 어때요? 토의를 먼저 하기 전에 아이디어를 문서로 제출하고 그거를 진행자가 그 아이디어를 모아서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토론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의사가 서로 토의를 이루어진 다음에 뭘로 결정한다? 투표로 결정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게 뭐였어요? 명목 집단 기법이었죠. 자, 3번입니다. 간호사의 교대 근무 시간은 각각 8시간을 엄수해야 한다 라는 건데 어떤 기획의 유형에 해당하는가? 기획의 계층화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저도 이거 보면서 바로 저는 그냥 규칙 이렇게 풀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거를 정책이란 것과 헷갈려 하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각각 교대 근무 시간은 각 8시간을 엄수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규칙에 해당하는 거죠. 해야 할 것, 해야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해주는 지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규칙에 가깝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현안 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안을 작성하는 관리 과정에서 수행되는 간호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자, 그러면 여러분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 4번 문장은. 간호관리 과정에서 기획을 물어보는 거죠. 현황 분석을 한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안을 작성하는 관리 과정이래요. 그럼 이거는 쉽게 말하면 기획조직 인사 지휘 통제에서 기획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1번 간호직원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의사소통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여기서 핵심은 뭐죠? 동기부여죠. 그럼 어디에 속해요? 지휘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 간호관리 사업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만들고 예산 배정하는 활동이요. 그럼 목표 설정 예산에 들어가는 건 어디에 들어가죠? 이게 기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으로 되는 것이고요. 3번 간호 제공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직원의 직무 만족을 증가시키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간호 전달 체계죠. 간호 제공 방법. 그렇죠? 그럼 뭐예요?
간호전달 체계, 인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 필요한 간호인력의 종류를 수혜를 정하고 이들을 채용할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거 뭐죠? 확보관리에 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겁니다. 특히 3번 간호 제공 방법을 개선하면서 직무 만족을 증가시키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아까 인사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직무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조직에도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획을 물어보는 거니까 답은 2번이고요. 5번 MBO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자, 문제가 참 재밌지 않아요? 다 가장. 근데 옳지 않는 거면 옳지 않은 건데 왜 가장 옳지 않는 거 제가 이거 보면서 웃었긴 한데 자 1번 목표 달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몰입과 참여 의욕을 증진한다? 장점이죠.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인 과기관리 및 자기통제 기회를 제공한다. 왜 그렇죠? 목표를 같이 정하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그 목표를 자기의 목표로 인식해서 자기를 통제하면서 자기가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MBO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문장. 관리자는 상담, 협상, 의사결정, 문제 해결, 경청 등을 포함한 관리자로서의 능력이 향상된다. 맞는 문장이죠. 4번. 장기 목표. 이건 다른 건 몰라도요. 4번만 봐도 바로 틀린 문장 알 수 있죠. MBO의 특성이 MBO의 목표는 어떤 목표였어요? 단기적. 그럼 1년짜리 단기 목표. 그 다음에 질이에요? 양이에요? 양적 목표였죠.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적인 목표였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목표를 강조한다. 여기서부터 벌려 틀린 거고요. 단기 목표죠. 그죠? 조직 구성원의 조직 비전 공유를 촉진한다. 그러니까 장기 목표 때문에 틀린 거죠. 단기적이고 양적 목표를 강조한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거고요. 6번. A병원의 대차 대조표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가장 옳은 것. 우리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관리, 예산. 그래서 재무관리 들어가면 제일 먼저 공부하셨던 게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셨던 거죠. 그러면 대차 대조표, 그러면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대차 대조표에는 대차 대조표를 보면 뭘 할 수 있다고요? 자산. 그렇죠? 자산은 뭘 합친 거라고요? 부채와 자본. 그래서 부채, 자본 이런 말 들어가면 전부 대차 대조표라고 그랬었죠. 근데 자, A병원의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알 수 있다. 뭐 있어요? 그 기업에 가지고 있는 자산, 자본, 부채를 알 수 있는 회계 지표이기 때문에 재무구조의 건전성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건전한 보세요. 자산이 얼마인데 그 중에 빚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재무구조 건전성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2번 A병원의 고정비용, 변동비용, 직접비용, 간접비용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에 대한 것일까요? 뭐에 대한 거? 손익계산서? 그것보다는 자산 총계표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문제풀이만 하셨으면 유인물로도 이걸 드렸을 거예요. 자산 총계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다까지 2번 항에 고정비용, 변동비용 이거 뭐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고정자산, 유동자산 뭐 이런 것들 들었을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산 총계표에 들어가고요. 3번 진료 수익과 진료 비용을 알 수 있는 것. 이게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가 뭐죠?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보기 위한 것. 그죠? 기업의 수입성을 보기 위한 것. 이게 손익계산서였죠. 그래서 특히 경영 분석의 주요 자료로 특히 수익성의 지표가 된다. 그럼 다까지 4번의 핵심 단어는 수익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과 4번이 손익계산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분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그럼 직권화와 분권화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자, 중요한 의사결정이 조직의 상부에서 이루어지는 것? 직권화죠. 그렇죠?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집중되어 있어요? 최상위 관리자한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분권화는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아래 구성원들한테
이임이 돼서 그쵸? 의사결정권들이 나누어져서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처하라고 하는 것이 분권화죠. 2번 구성원의 창의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거는 직권화의 단점에 속하는 거죠. 최종 의사결정권들을 최상위 관리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시, 명령,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랫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스스로 뭔가 자기 동기화가 되지 않고서는 상사의 말만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직권화된 세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겠지만 직권화의 단점이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을 하고 자기 동기화가 되지 않고 또 창의성, 자주성, 혁신성이 결여된다라는 문장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권화의 단점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4번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건 뭐죠? 위기 상황, 응급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거. 직권화. 그럼 분권화는 어떤 환경에서 좋다고 그랬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분권화. 자, 1번, 2번, 4번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죠? 그러면 3번. 전문화가 가능하다. 자, 전문화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물음표 쓸 수 있는데, 제가 수업할 때는 전문화를 촉진하는 거는 뭐라고 설명했었죠? 직권화의 특성이라고 설명을 했죠. 전문화가 뭐죠? 스페셜라이제이션으로 세분화된 부서로 나누는 거가 직권화의 특성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뭐라고 설명했던가요? 혹시 생각나세요? 책들마다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문사책에는 전문화를 촉진하는 게 분권화의 장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 때 제가 먼저 그 문제가 혹시 나오면 전체적인 나머지 문장을 보고 파악하시라고 했는데 딱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했던 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특히 전문성을 강조할 때는 분권화였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이 다 틀렸기 때문에 전문화가 가능한 거는 분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현문사책에서는 직권화가 전문화가 어렵고 분권화가 전문화가 촉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수업할 때도 그랬죠. 제 생각은 전문화를 나누는 거는 직권화된 세력에서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수업을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현문사책에서 출제가 됐던 것 같고요. 또 그래서 1번, 2번, 4번이 전부 직권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3번이 분권화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8번이요. 사례관리에서 적용되는 CP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 네. 국시 패턴으로 맞춰서 전부 가장 옳은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했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1번 보세요. 1번에서 뭐가 틀린 걸까요? 같은 질병군에 속한 환자들 간의 진료 과정의 개별성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변이가 큰 질환을 우선적으로 다룬다. 자, 여러분. 어디에서 물음표가 걸리세요? 그렇죠. 변이가 큰 질환이요. 우리 CP 그러면 어떤 환자들한테 주로 CP가 많이 들어가죠? 단순한 외과적 환자들. 그렇죠? 입원하고 수술하고 수술 며칠 때 퇴원. 만약에 합병증이 동반이 되면 CP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내과 환자들은 거의 CP를 쓸 수가 없다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변이가 큰 질환을 우선적으로 다룬다가 이 문장 때문에 틀린 거죠. 개별성이 중요한 건 맞죠. 왜냐하면 사례관리에서 CP를 쓰게 되는 게 환자를 개개인의 대상자의 포커스에 맞춰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맞고요. 2번. 환자의 입원일수 단축을 목표로 하며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약점이 있다. 자, 여기에서는 뭐가 틀렸을까요?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 자, 원래 입원일수 단축을 목표로 한다라는 말도 맞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치료기간의 지연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렇죠? 최소화하는 건데 의료의 질이 저하되려고 CP를 쓰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자, 우리가 CP를 쓰는 목적이 뭐였어요?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고 또 입원기간을 단축시키는 목적. 또 하나, 의료비용 절감. 그래서 사례관리 방법이 그거였었잖아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환자에게 병원비를 적게 내고 그죠? 입원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죠.
3번 간호 영역의 한정에서 적용한다는 점에서 간호과정과 일맥상통한다. 어디가 틀렸어요? 응? 어디가? 선생님 큰 소리로. 어디가 틀리신 것 같아? 자, 우리 CP가 간호 영역에 한정된 거 아니죠? 우리 CP 공부하면 어떤 말이 들어갔었죠? 다학제간 팀들이 만든 것이다 라고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학제간 팀들이 특정 환자를 위해서 개발한 치료 방법이죠. 실무 지침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질병급여 포괄수까지의 도입과 비용 효과적인 환자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DRG 도입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의료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에서, 그죠? 환자 만족을 올리고 의료 비용을 줄이고 좋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게 사료관리법이었죠. 그래서 그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8번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9번. 스텝 권한에 대한 설명이요. 이거 정말 틀리면 안 되죠. 가장 난이도 하 문제인데 스텝은 뭐 하는 사람이죠? 자, 라인이 일을 하는데 라인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뭐 하는 것이에요? 도와주는 역할인데 어떤 역할? 지지해주고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의 주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해준다. 이게 스텝이죠. 스텝 권한이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라인 권한이죠.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그러면 라인이죠. 그럼 조직 내 상하의 수직적 계층 구조를 형성한다. 라인 권한이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거 라인 권한. 목표가 달성되도록 직접적으로 의사결정한다. 라인 권한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근데 스텝에게 명령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스텝 권한에는 없다 그랬었죠. 그런데 현대로 올수록 조직 사이가 대규모화되고 복잡화될수록 스텝에게 명령권을 줘서 들어오게 하는 게 어떤 거라고 그랬었죠? 직능적인 권한. 그것도 같이 공부했었죠. 답은 1번이고요. 10번요. A병원의 내과병동 수간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직 변화의 전략을 채택했어요. 어떤 유형의 조직 변화? 이 문제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문제 풀이반에서 기출문제, 문제 풀이반, 모의고사반 문제 다 들어갔었던 문제죠. 이거 뭐죠? 어떤 이익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확신할 수 있을 때 변화하므로 변화를 위해서 구성원들에게 개인과 기관의 이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경험적, 합리적 변화죠. 사람은 어떻다고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죠? 행동을 한다라는 게 전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구성원들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때요? 그 경험적 합리적 전략의 예가 그거였죠. 변화로 생기는 개인과 기관의 이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만이 구성원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죠. 11번. 내부 모집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의 장단점을 섞어놓고 나온 문제인데요. 자, 조직 내 구성원의 사기가 높아질 수 있다. 내부 모집은 그 병원 안에서 모집하는 거죠. 여기에 수간호사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면 그 수간호사 자리에 옆에 그 부서에 뭐 차지너스든 그 옆에 병동에 차지너스든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의 사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직 내 파벌이 조성될 수 있다. 이건 어떤 파벌이죠? 동창이라든가 친족관계, 그런데 파벌 조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내부 모집의 단점이었죠. 새로운 직위에 대하여 구성원들의 적응이 쉬운 편이다. 자, 이거는 어때요, 여러분? 이 문장은 사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의 문장에는 없었어요. 근데 흐름으로 보셔야 되죠. 새로운 직위에 대하여 구성원의 적응이 쉬운 편이라는 건 왜 그렇죠? 그 조직 안에서 계속
그 조직의 같은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쉽게 외부에서 온 사람보다 그 병원에 있던 사람이 밑에서 위로 승진을 하게 되면 아니면 내부 모집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력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인력개발 비용은 뭐죠? 인력개발 비용 절감이요. 이거는 외부 모집의 장점이었었죠. 왜요? 여기에 수간호사자, 저 보세요. 여기에 수간호사제가 비었어요. 그러면 외부 모집에서 밖에 있는 수간호사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게 되면 수간호사의 능력에 대한 교육은 따로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인력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밑에 만약에 간호사가 위로 관리자로 올라오게 되면 가장 쉬운 말로 관리자 훈련도 해야 되고요. 관리자가 가져야 될 기술도 가르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력 개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내부 모집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내부 모집도 비용은 절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가지 4번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건 맞아요. 근데 앞에 인력 개발 비용이란 것 때문에 틀려요. 그러면 내부 모집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죠? 그렇죠. 홍보 비용, 모집 비용은 줄일 수 있다고요. 자체 내에서 올리는 거죠. 외부 모집을 하려면 어때요? 외부의 신문에다가 가장 쉬운 예로 간접신보에다가 인터넷에다가 우리 병원 수간호사를 모집합니다 라고 올려야 되죠. 그러면 또 거기에서 경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모집은 홍보 비용, 그쵸? 그 다음에 모집 비용, 새로 이걸 광고할 없죠? 그럴 때 이런 측면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다음 12번입니다. A병원 간호부는 간호사들의 업무 성과 평가를 위해서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고 있어요. 이 제도의 단점이요. 그러면 능력별 보상제도의 단점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뭐예요? 서열이 존중되는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대표적인 단점이죠. 우리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었죠? 장유유서 우리나라는 장유유서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서 급여를 올려버리면 아주 어린 후배가 나보다 훨씬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죠. 후배가 능력이 뛰어나면. 그러면 그 상사는 어때요? 그 상관은 다니기 싫다고요. 그 이야기 했었죠. 여러분들 후배가 여러분들 상사로 오게 되는 상황. 그럼 여러분들은 다니고 싶어요? 누구야 했다가 갑자기 수강사님, 선생님 해야 되는 존대어를 쓰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직에서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장유유서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라는 게 대표적인 단점이었어요. 그럼 바로 1번이 나와야 돼요. 2번, 인건비 관리가 비효율적이다. 자, 이거는 왜 어디가 틀린 게 아닌데요? 비효율적인 게 틀린 거겠죠? 그러면 정답으로 하면 인건비 관리가 효율적이다. 이래야 맞겠죠? 왜 인건비 관리가 효율적일까요? 자, 인건비 관리가 효율적이란 말은 뭐냐면 능력별 지금 이 보상제도, 그쵸?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도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어떠냐면 보너스 달에 따라서 급여가 틀려지죠. 이번은 보너스 달이 없고 다음 달은 보너스가 나오네. 그럼 출력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 열어보는 재미. 근데 제가 그랬죠. 저는 이거를 이제 지금처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때 이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1년에 연봉 4천. 그러면 4천 나누기 12 하니까 급여를 월급 명세서 있잖아요. 그거를 보는 재미가 없어요. 왜요? 항상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관리가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계산을 보너스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서 총액으로 계산이 돼요. 총액 연봉 4천, 연봉 5천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는 굉장히 쉽다란 거. 나누기 12 하는 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관리가 쉬워요. 그런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3번, 직원의 동기가 감소한대요. 아니죠.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거를 병원이 나의 능력을 알아주고 월급을 주겠대요. 더 많이 주겠대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막 주말도 반납하고 열심히 해서 고가가 A뿔이 나왔어요. 그래서 월급이 기본급의 몇 %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일단 월급이 내년에 깎일지언정 올해 올라갔어. 아, 조직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가 주말에 나와서 열심히 일했던 거를 조직이 알아서 고가 많이 줘서 월급 올려줬구나 라고 하면 내년도 올해 제가 16년도에 올라갔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러면 17년도에도 요거를 동일하게 받고 싶은 욕심이 사람들은 있다고요. 요거 알고 제가 다음 내년도는 C 맞겠다, D 맞겠다 하겠어요? 아니라고요. 이거를 동일하게 계속 하려고 하니까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더 열심히 일을 해요. 한번 이렇게 받으면은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시키지 않아도 일하고요. 감독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해요. 자기 동기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직원의 동기가 감소한다는 거 아니죠. 오히려 동기부여를 활성화시켜서 조직의 활성화, 직원들의 사기 양량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생산성이 감소한다. 아니죠. 조직의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쉽게 1번으로 유추할 수 있었을 겁니다. 13번입니다. 자, 브룸의 기대이론에서 제시한 기대이론의 주요 변수 중 하나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떤 변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대감이죠.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유행가 그럼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브룸의 기대 이론에서 나오는 주요 변수들이 뭐였어요? 유인가, 기대감, 수단성. 그래서 동기부여는 유인가, 기대감, 수단성 세 개를 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서 그랬을 거예요. 각각의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0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여기에 나왔었죠. 근데 그거보다는 뭐였었어요? 특정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률이요. 이것만 갖고도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었단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의 이제 선생님들의 반응을 보니까 0, 1,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 때문에 틀렸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특정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확률, 이것만 아셔도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다라는 거죠. 뭐죠? 그렇죠. 기대감이죠. 어떤 특정한 활동이나 어떤 노력을 내가 하면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률, 다 주관적인 확률이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셨어야 돼요. 그래서 기대감이 0에서 1이었었죠. 0에서 1. 그렇죠. 유인가는, 유인성은 마이너스 n에서 그 다음에 유인성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n이라고 n. 그렇죠.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대감은 아까 0에서 1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또 뭐가 있어요? 수단성. 수단성은 또 뭐가 있었어요? 수단성도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그래서 제가 그랬었잖아요. 기대감 곱하기 수단성 곱하기 유인가, 이게 동기부여라고 그랬었죠. 그쵸?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게 마이너스 값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0이면 0개의 값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얘기로 뭐 했어요?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가 되는 건 절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시험 보실 때 시간이 없고 당황을 하시면 보지 않았던 문장에서 당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0에서 1 이거 뭐지? 앞에 개가 더 중요했던 건데 그래서 틀리셨던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14번요. A대학병원의 노인병동을 신축 증설함에 따라 신규 간호사들이 많이 근무하게 됐어요. 노인병동에서 일하게 된 간호사들은 노인 강은 경험이 없어서 힘들어하지만 발전하는 병원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대요. 허시와 브랜차드 리더십 관점에서 현재 노인병동을 이끌어가는 데 가장 적합한 리더 유형이요. 자, 여러분, 다까지 1번, 2번, 3번, 4번을 보시면요. 이 내용이 전부 기본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기본서에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문사나 현문사 책의 내용에 보면 그대로 책에 있는 문장 그대로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14번 문제도요. 1, 2, 3, 4는 우리 단원별 모의고사, 그죠? 그래서 다 풀었던 문제예요. 앞에 내용, 윗줄만 조금, 문제 내용만 조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는 무슨 이식센터를 오픈한다, 안병동을 오픈한다, 뭐 이렇게 문제가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허시와 브랜차드에서는 변수가 뭐였었죠? 주요 변수가?
구성원의 성숙도를 먼저 파악하셔야 된다 그랬었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문제에서 나오는 구성원의 성숙도는 뭐예요? 자, 성숙도를 두 가지 패턴에서 성숙도를 나눈다 그랬었죠. 그죠? 일에 대한 기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에 관한 걸로 나누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노인 간호 경험이 없어요. 그쵸? 노인 간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고자 하는 의욕은 높다고요. 발전하는 병원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숙도는 어떻게 돼요? M2의 단계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M2를 먼저 파악을 하시면 돼야 돼요. 그러면 M2는 어떤 리더십이죠? 우리가 허시아 브랜차드에서 구성원의 성숙도가 주요 변수였었죠. 그러면 성숙도는 여기서부터 그려져서 M4까지 4단계로 나눠지고, 자, 성숙도는 자, 일에 대한 성숙도였죠. 능력, 그 다음에 능력에 대한 거, 동기에 대한 거죠. 일하고자 하는 의욕. 그래서 성숙도를 M1에서부터 M2, M3, M4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M1은 우리 신규 간호사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능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고자 하는 동기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M2는 능력은 없는데 하고자 하는 의욕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M3는 어느 정도 돼서 능력은 잘 하는데 매너리즘에 빠져서 의욕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가 M3. M4는 둘 다 하고자 하는 기술 테크닉 이런 것도 굉장히 높고 의욕도 굉장히 높은 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성숙도에 따른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밑에는 뭐예요? 밑에 가로축은 뭐였었죠? 어떤 거? 과업 구조죠. 업무 중심으로 가느냐.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세로축은 관계지향이냐. 이거 보는 거였었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였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M1에 해당하는 거, M2에 해당하는 거, M3, 그 다음에 M4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M1, 그 다음에 M1은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른 리더십을 S1. S1은 어떤 리더십? 그렇죠. 지시적 리더십이죠. 그러면 S2는, 여기가 S2죠. 여기에 따른 리더십은? 그렇죠. 설득적 리더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3에 대한 거죠. 이거는 뭐였죠? 그렇죠. 참여시키라고요. 리더십. S4는 위희명 리더십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M2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노인 간호 경험이 없고 힘들어하지만 근무에 발전하는 병원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M2에 해당하는 거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설득적 리더십이라고 답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었죠. 최근 문제가 예전에는 바로 설득적 리더십 하고 나오지만 최근의 문제는 요 옆에 땡땡이들의 문제가 나온다는 말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 땡땡이가 나온 거죠. 그러면 자 1번. 1번은 어떤 거죠? 의사결정과 가업수행에 대한 책임을 부하에게 위임해서 부하들이 스스로 자율적인 행동, 자기통제하면서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리더. 위임적 리더에 대한 특성이죠. 위임적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2번. 결정사항을 부하에게 설명하고 부하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쌍방적 의사소통, 집단적 의사결정을 지향하는 리더. 그렇죠? 설득적 리더. 이게 답인 거죠. 3번은요. 아이디어를 부하와 함께 공유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촉진하면서 인간관계를 중요시하여 의사결정에 많이 참여하게 하는 리더십. 참여란 말 나와 있죠? 참여적 리더십. 그렇죠? M3 단계. 부하에게 기준을 제시해주고 가까이서 지도하며 일방적인 의사소통과 리더 중심의 의사결정을 하는 리더, 지시적 리더십 S1 단계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번이에요. 자,
자, A병원에서는 2014년대 15년도 2년 동안에 병원 감염의 추이를 분석한 관찰치를 통해서 업무 흐름이나 경향을 조사하고 개선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에 해당하는 질관리 분석 도구야. 여러분, 런차트 바로 나오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도 여러분, 저도 이거 보면서 또 되게 기뻤던 게 하나인 게 뭐냐면 제가 문제가 드렸을 때는 2년 동안 이거 없었어요. 그냥 이거를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바꾸고요. 그쵸? 업무 흐름이나 경향을 조사하고는 똑같이 문제가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것도 어디서 낸 것 같은데 하고 찾아봤는데 언제냐면 우리 학원에서 주기적으로 모의고사 보지 않아요? 혹시 보셨죠, 선생님? 안 보셨나요? 보셨던 선생님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올 2월달 문제 한번 봐보세요. 이거 그대로 2년 동안 병원의 감염 추이 이것만 빼고요. 나머지 뒷문장으로 그대로 나와서 답을 런차트로 했던 학원 모의고사. 여러분들한테 주기적으로 배분하는 시험 보는 것이잖아요. 그거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그래서 답은 런차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학원 모의고사 때 드렸던 문제가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업무 과정의 성과를 측정한 관찰치를 통해 업무 흐름이나 경향을 조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질관리 분석 도구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16번요. A병원 간호부에서는 간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질 향상 활동을 계획했어요. 우선 간호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활동을 시행했고 이제부터 개선 활동을 할 예정이에요. 일반적인 질관리 과정을 적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이거 헷갈리셨던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여러분들 기본서에 이거 있잖아요. 뭐예요? 문제 규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규명하는 게 먼저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답은 3번으로 금방 아셨을 수 있는데 의외로 헷갈리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순서로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이거를 이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 활동 아니고 질관리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시로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개선 과제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표준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 시선, 예산 등을 확보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순서를 정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웃으면서 푸시지 않으셨어요? 그쵸?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이런 문제만 나오면 정말 행복하겠죠? 그쵸? 등급 판정은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이다. 세 단계로 나누는 거 맞고요. 인증 기간이고 시험 받고 이게 실제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였었죠? 몇 년? 4년. 그 다음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무적으로 인정을 신청해야 된다. 이것도 기출문제 나왔었던 거죠. 틀린 문장으로. 그래서 기출문제 필요성의 필요의 중요성이 여기서 다시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최근 2년에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나왔던 문제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었죠. 예전에는 어때요? 머스트는 아니었어요. 그랬다가 특히 의료의 사각지대인 용양병원, 정신병원의 환자 권리를 침해하는 일들이 많아서 얘네들은 의무적으로 하고요. 상급 종합병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인증을 받도록 한다라고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죠. 그 다음에 4번 갖고 또 틀리셨던 분이 계세요. 굉장히 꼼꼼히 공부하셨던 분인데 조사 기준은 기본가치 체계, 환자 진료 체계, 성과 관리 체계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 지원 체계라고 되어 있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원 체계가 행정관리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럼 행정관리 체계는 결국은 지원 체계랑 맞죠. 여러분 아주 틀린 답 2번이 있는데 4번으로 쓰셨던 분들도 있으시다고요. 분명히 행정관리 체계 외웠어요. 답은 지원 체계로 나왔네. 틀렸네? 이거 아니죠. 아셨죠?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요. 간호사가 겪고 있는 윤리원칙 충돌 중 선행의 원칙과 정직의 원칙이 충돌한 사례요. 우리 이거 문제풀이에서 굉장히 많이 했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자율성의 원칙, 선행의 원칙을 많이 했었어요. 그죠? 닭가장들이 다 그거였었어요.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박 씨는 말기 암 환자로 자살을 시도했어요. 실패한 후에 상처 치유를 입원했어요. 상처 소독과 환자 관찰을 위해 간호사는 매일 병실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떤 원칙일까요? 이 사람 자살 시도했는데 살려놔서 치유를 해서 입원했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는? 이 문장은 상관이 없어요. 어느 에도 해당이 안 돼요. 그쵸? 근데 상처 소독과 환자 관찰을 위해 환자는 매일 병실에 들어갔어요. 그럼 뭐예요? 선행의 원칙이죠. 굳이 여기다가 자살 시도해서 살려서 상처 치유해서 살려놨어요. 그럼 이건 뭐가 원칙이죠? 살려놔서 뭔가의 선행이 살렸다.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살렸다. 그러면 어떤 원칙이 충돌하는 거야? 자살하려고 하는 건 자율성의 원칙이죠. 환자의 자율성이 가장 먼저니까. 근데 살려놓은 거는 뭐예요? 자살은 아니다. 생명을 스스로 끊는 거는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살렸다라고 하면 선행의 원칙인 거죠. 굳이 그렇게 합히자 그러면.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40세 이 씨는 검사 결과 수혈을 받아야 했으나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고 있어요. 간호사가 수혈을 권유했는데 환자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자, 그럼 뭐죠 이거는? 어떤 원칙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환자는 수혈을 받아야 돼요. 근데 환자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수술하겠다는 충고를 안 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죠. 자율성이 먼저 원칙이 동반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혈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혈을 반드시 이 환자를 살리려면 수혈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선행의 원칙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이 환자를 살리려면 수혈을 해야 돼. 그런데 환자는 이거 안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성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이 충돌하고 있죠. 조금 더 명확하게 했다. 만약에 명확하게 하면 수혈을 했다. 그러면 환자가 백혈병으로 해서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고 있는데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살리기 위해서 수혈을 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더 정확하게 하면 자율성의 원칙과 선의 간섭주의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3번. 6개월 전 위암으로 진단받은 김 씨는 본인의 질병을 위궤양으로 알고 있으나 비슷한 색의 주사를 맞은 옆 환자 한 병상을 보고 자신도 암 환자인지를 간호사에게 묻고 있어요. 보호자의 강력한 주장으로 의료진은 김 씨에게 진단명을 언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뭐에 대한 거죠? 어떤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환자에게는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말 안 하고 위궤양으로 환자한테 알려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정직의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왜 간호사가 환자한테 말을 못해요? 보호자들의 강력한 주장.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뭐예요 이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뭐죠? 신의의 원칙이죠. 그래서 신의의 원칙과 그쵸? 정직의 원칙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보호자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환자에게 약속을 지켜줘. 보호자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근데 환자에게는 진실을 말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4번. 최 씨는 통증 호소가 심해서 여러 종류의 진통제를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해 간호사는 위약, 플락세보를 투약했고 그 후 최 씨의 통증 야소는 감소했어요. 그런데 최근 위약 후에 투약 후에도 다른 진통제 처방을 가끔씩 요구하기도 하죠. 환자는 플라세보인지 모르고 맞았고 조금은 처음에는 그 위약 효과 때문에 진통증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았다가 그래도 거짝 그건 진통제가 아니죠. 그렇게 된 통증 조절이 안 돼서 이거 안 먹히나 봐요. 다른 약 주세요. 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통증 조절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주는 거는 무슨 목적, 어떤 원칙이죠? 선행의 원칙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환자가 위약에 대한 위약 플라세보를 투약한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말해야 되죠. 근데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뭐예요? 정직의 원칙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통증 조절을 위해서 진통제를 주고 그 다음에 진통제를 계속 몰핀을 특히 몰핀 같은 용량을 계속 올리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몰핀의 부작용, 흡수 저하.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서 너무나 진통제가 용량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플라세보를 준 거 아니에요. 환자가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않도록 좋은 목적으로 진통제를 주고 플라세보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합친 거를 선행의 원칙이죠. 그죠? 선행의 원칙과 근데 환자에겐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직의 원칙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4번이에요. 19번.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정확한 환자 확인 방법이요.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다 풀었던 문제죠. 그죠? 개방형 질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 이게 개방형 질문이죠. 그래서 환자를 참여시키고요. 병실호수 환자 이름 사용해서 확인한다고요? 어디가 틀렸죠? 호수 안 된다고요. 환자 이름 확인하는 거 맞아요. 그럼 또 확인할 수 있는 거. 환자 이름, 또 환자 등록번호, 그죠? 생일, 이것도 된다고요. 근데 병실호수는 하면 안 된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3번. 모든 상황과 장소에서 일관된 환자 확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죠. 모든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을 쓰셔야 되고요. 의사표현이 어려운 환자는 별도의 확인 방법을 거쳐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20번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성으로 옳지 않는 거. 재고 저장이 불가능하다. 이거 뭐죠? 우리 재고 저장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어떤 형태가 서비스의 우리 특성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무형성, 또 형태가 없는 거.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렇죠? 비분리성, 다른 말로 하면 동시성.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지고 동일한 사람이라도 시간대에 달라지는 거. 이질성, 가변성. 또 저장할 수 없는 거. 소멸성이었었죠. 그래서 자, 저장할 수 없는 거는 소멸성의 특성이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저장할 수 없는 건 소멸성도 있고요. 무형성도 같은 맥락으로 들어가죠.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저장할 수 없는 거죠. 가격 설정 기준이 명확한 게 아니라 형태가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 가방이 필요해요. 그럼 가방은 뭐 소가죽이냐 양가죽이냐 뭐 악어가죽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딱 정해지죠. 근데 서비스는 형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설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랬었죠. 근데 지금 명확하대요. 그 말 때문에 틀린 거죠. 모호할 수밖에 없죠. 그럼 다른 말로 가격 설정 기준이 모호할 수밖에 없는 거는 서비스 특성의 어떤 형태의 문제예요? 무형성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가격 설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 및 공급의 균형이 어렵다. 이건 뭐죠? 재고로 저장할 수 없다라는 특성이죠. 소멸성이죠. 물건이 있어야, 형태가 있어야지 그거를 재고로 저장을 해서 수요 변동이 막 급박하게 일 때는 그 재고 상품을 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서비스는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공부하셨을 때 그 서비스 특성별 문제점과 해결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표로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소멸성의 해결 전략 중에 하나가 수요와 공급을 위한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잘 해야 된다. 아니면 변동하는 수요 대응 전략을 만들어서 써야 된다라는 문장들을 기억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소멸성에 대한 특성이죠. 서비스 내용 과정 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뭐죠 이거는? 서비스 특성 중에 이질성, 가변성이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서울시 문제를 통해서 느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기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죠? 책에 있는 내용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원 기본서의 내용을 꼼꼼히 공부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 책에 있는 문항의 문제들이 그대로 답과장에 다 출연이 됐던 거를 이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간호관리는 괜찮았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많이 봤던 문장들이 그대로 표출되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느꼈던 거는 이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하구나. 기출문제의 중요성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꼼꼼히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셔서 그거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20문제 다 풀었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